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첨단 신소재 응용 및 활용 이 강의에서 이번 학기에는 몇 번의 휴강을 2보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보강에서는 주로 의료용 소재, 의료용 신소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나노물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보강의 1회차로서 의료용 소재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의료용 소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의료용 소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의료기기 혹은 우리 몸에 집어넣는 임플란트, 약물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알약인데요. 알약인데 타정에서 나온 알약도 있고 경질 캡슐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경질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데 타정된 것들을 넣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경질 캡슐도 의료용 소재이고 타정이 되어 있는 이 알약 안에 들어있는 약물도 의료용 소재이고 약물 파우더를 잘 굳게 만들어주는 것도 의료용 소재이고 약을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적절한 시간대에 붕해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다 의료용 소재입니다. 소재라는 말의 소자는 기본이 된다는 힐 소자를 쓰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다 의료용 소재가 되겠죠. 자, 여기 보이시는 것들은 사뭇 다른 그림들입니다. 여기는 약물이라고 하면은 전자기기들이죠. 특히나 이제 코일을 감아놓은 전자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의료기기에 사용된다면 의료용 소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코일 자체도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의료용 소재일 수가 있고 소켓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의료용 소재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일반 전자소재랑 어떤 것이 다를 것이냐? 일반 전자소재에 비해서 생체 친화성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이고요. 생체에서 흐르는 미량의 전류를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소재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의료용이라는 목표에 따라서 성능이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거는 우리 아주 모양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텐데 고관절에 들어가는 인공관절입니다. 이 인공관절에서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티타늄이라는 가볍고 강한 금속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티타늄 금속도 의료용 소재입니다. 고관절의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색깔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수용체 부분도 색깔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 부분들은 매끈하게 코팅된 세라믹 소재들을 사용을 합니다. 세라믹 소재들은 보통 이 주변으로 골 조직이 자라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혹은 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티타늄 금속,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바이오세라믹 이런 것들이 모두 의료용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예는 임신진단 키트입니다. 임신진단 키트는 빨간색이 두 줄이 나오면 임신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원래 빨간 선 하나는 원래부터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빨간 선은 크로마토그래피 원리에 따라서 특정한 호르몬이 과량 발현되었을 때 그 호르몬하고 감응해서 빨간 색깔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빨간색은 보통 금나노 입자를 많이 사용한다고들 하는데 이때 금나노 입자도 의료용 소재가 되겠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수 있는 고정상에 해당하는 것들도 의료용 소재, 겉에 만들어 놓는 하우징 플라스틱도 의료용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에 사용되는 모든 소재들을 의료용 소재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의료용 소재들은 목표에 따라서 가져야 되는 물성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임신 진단 키트의 겉 하우징을 만드는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다른 제품을 만드는 플라스틱하고 비슷한 정도의 물성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고정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일반 TLC를 하는 실리카 젤하고 조금 다르게 특정한 호르몬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좀 포가 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어떤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료용 소재들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의료용 소재에서 화학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신소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방법은 가장 많은데 새로운 물성을 갖는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화학적 작용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화학에 있어서 하나의 단적인 예가 이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분홍색이 세포입니다. 세포고 여기가 핵이고 세포 안에 NAD, NADH라는 효소들이 있는데요. 이 효소들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효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효소는 세포의 생존율이 높으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이 효소들이 활성화돼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세포가 얼마나 많이 살아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바이올로지컬 어세이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살아있는 세포를 숫자를 세는 거예요. 특정한 약물을 처리한 다음에 세포를 세는 건데 이게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 보통 우리가 배양하는 세포는 1ml에 200만 개에서 300만 개 정도를 시딩을 해서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1ml 외에 그만큼 많은 세포가 들어있으면은 그걸 일일이 다 세는 게 쉽지 않겠죠.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은 표본 추출을 해서 정해진 면적에 몇 개의 세포가 있는지를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이제 합산하는 방식인데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숫자를 세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방법이 비세법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에 있는 NAD나 NADP의 활성도를 보는 것인데요. 세포가 살아있는 숫자하고 이 효소의 활성도는 그만큼 상관관계가 있겠죠. 이걸 보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WST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WST는 이 물질의 이름인데 평소에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솔트 형태여서 물에 잘 녹아요. 얘가 들어갔을 때 세포 내에서 작용하는 NAD나 NADP의 효소 작용 때문에 1메톡시 PMS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 1메톡시 PMS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노란색의 WST가 진한 오렌지 색깔을 가진 포마잔으로 상전을 하게 됩니다. 물질이 바뀌게 되죠. 여기 오각 링이 열려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열려있으면서 색깔이 변하게 돼요. 우리가 집어넣어준 WST가 얼마나 많이 포마잔 컴플렉스로 변화했는지를 정량을 하면은 살아있는 세포의 개수가 몇 개인지 통계적으로 벌크의 특성을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포가 얼마나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는데 이 WST라는 물질, 이전에는 MTT라는 물질도 사용이 됐었고 비슷한 형태의 물질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이 되는 이유는 세포에서 최대한 민감하게 NAD와 NADP 효소의 활성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준 특정한 약물하고 색깔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색깔의 발색을 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WST8이라는 게 일종의 메디컬 머티리얼인데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새롭게 창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사이아닌이라고 하는 형광 물질입니다. 요즘 형광 물질은 바이오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바이오 분야에서 쓰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광으로 뭔가를 염색을 시켜놓고 그 특정한 세포 기관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이 세포 핵인데요. 이 세포 핵을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놓고 초록색의 이 파이버에 해당하는 것들을 초록색으로 염색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핵이 어디 있고 핵이 어디 있고를 하게 되면은 이 세포가 어느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핵이 어디 있고 파이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방법으로 형광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형광체들은 비교적 짧은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긴, 한 1, 20나노미터 더 긴 파장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록색 형광을 되게 많이 띱니다. 문제는 초록색 형광은 세포 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초록색 형광을 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특별한 기관을 초록색으로 염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없는 데서 오토플로레센스라는 형태의 형광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세포가 갖고 있는 자가 형광하고 색깔이 다른 발색단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색깔을 내는 발색의
파장대를 길게 늘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발색의 파장을 길게 늘리려면 호모 루모 갭이 좁아져 있어야 되는데 좁게 만들려면은 컨주게이티드 파이본드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보이는 다이가 가장 성공한 플로로4 다이 중에 하나인데 이 사이에 이 더블 본드, 컨주게이트 본드가 하나냐, 두 개나, 세 개나에 따라서 사이아닌 3, 사이아닌 5, 사이아닌 7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요. 요 한 끄트머리를 숙신 이미드라든지 NHS 이스터 같은 걸로 게지를 해서 특정한 바이오몰리큐, 단백질이라든지 핵산 같은 데 잘 부착되도록 만들어서 상용화해서 팝니다. 이런 파는 것들을 세포에다가 처리를 해주면은 간단한 에너지를 주는 정도의 화학적 처리만 해주면 우리가 염색하고자 하는 특정한 세포 기관에 부착이 됩니다. 이런 것도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의료용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그림은 레보너 칩인데요. 레보너 칩이지만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얘기한 임신 진단 키트랑 비슷한 겁니다. 이 레보너 칩에서는 이 칩이 있고 양쪽에 금으로 된 전극을 대서 커런트를 흘려주는데 커런트를 흘렸을 때 이 표면에 어떤 물질이 부착되느냐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 밑판은 전부 다 일렉트로드에 해당을 하겠죠. 일렉트로드에 해당을 하는데 항체를 하나 붙여놓고 이 항체랑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을 붙인 다음에 이 물질을 또 다른 엔티바디에 붙여놓고 캐리어가 되는 물질을 붙여놓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서는 HRP라고 하는 효소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HRP가 Horse Radish Peroxidase라는 놈인데 H2O2를 분해시켜서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이 Horse Radish Peroxidase가 부착이 되면 전자 전달 반응을 하면서 일렉트로드로 흘러가게 되는 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물질이 붙으면 서로 다른 화학적 작용을 하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게 될 거예요. 이런 레보너 칩들은 표면을 어떤 물질로 부착을 하느냐, 표면에 어떤 항체를 붙이느냐, 일렉트로드를 어떤 물질로 만드느냐, 일렉트로드를 어떤 식으로 코팅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의료용 소재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의료용 소재들이고 이런 일들은 대부분 레보너 칩들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작은 사이즈의 일들을 조절하는 나노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여기 케미스트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좁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무기화학인데요. 무기화학 중에서도 고체화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기화학이 의료용 소재로 이용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의료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바이올로지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좀 더 플렉서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기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단적으로 약물 분자라고 하는 것들이 유기물들이고 대체로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유기물들이 몸에 들어가서 몸에 있는 유기체들하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의료용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의료용 소재로 사용되는 전자제품 같은 거를 의료용 기계에서 전자제품을 만든다면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무기물이 들어가 있겠지만 체내에 삽입하고 체내에 먹을 수 있고 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기물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무기물이 실제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델포스라는 위장약은 무기물입니다. 여기 이제 성분표들을 쭉 읽어보면은 수화 산화 마그네슘, 수화 알루미늄 산화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금속 산화물이나 금속 수산화물, 수화된 형태들이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위장에 들어가서 프로톤하고 반응을 해서 용해되면서 프로톤에 의해서 낮아졌었던 pH를 다시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기물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버퍼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쓸 수 있지만은 무기물은 조금 더 단순해요. 금속 산화물이나 금속 수산화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속 산화물들이 각각 프로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주사 바늘인데 그냥 주사 바늘이 아니라 카테터라고 하는 겁니다. 주사 바늘은 금속으로 만들죠. 굉장히 단단하고 날카롭게 연마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피부 장벽을 뚫고 혈관에 주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종종 보면은 이제 플렉서블한 주사 바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 바늘이 있고 주사 바늘 바깥쪽에 어떤 투명한 관 같은 게 한 번 더 씌워져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사를 찌르고 난 다음에 속에 있는 금속으로 된 바늘을 뺍니다. 그럼 바깥쪽에 쌓여 있었던 그 흐물흐물한 하얀색이나 아니면 투명한 색의 고분자만 남게 되는데 그 고분자들은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혈관이 플렉서블하게 왔다 갔다 해도 혈관에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이제 링거 같은 걸 맞을 때 금속으로 된 주사로 링거를 맞았기 때문에 혈관을 딱 찌르고 난 다음에 혈관이 움직이면은 주사 바늘이 혈관 바깥으로 뚫고 나오면서 이제 피부 조직에 다량의 약물을 공급을 하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맞은 곳이 이제 부어오른다거나 하는데 카테터 형식으로 껍데기가 플렉서블한 고분자로 된 걸로 링거를 맞게 되면은 혈관에 찌르고 난 다음에 혈관이 움직이더라도 내부에 들어있는 이 바늘들이 같이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면서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때 그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만드는 소재들이 실리콘 폴리머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다른 폴리머들 우레탄이라든지 폴리에틸렌 같은 것들 쓸 수 있지만은 훨씬 더 그 기계적 강도라든지 아니면 열적 특성이 좋은 실리콘 폴리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폴리머라고 부르는 거는 금속 반도체 실리콘이라고 하는 원소와는 다른 것이고요. 실리코 폴리사일록센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헤테로케테네이티드 폴리머입니다. SiO, SiO가 번갈아 가면서 반복이 되고 가장자리 사이드 체인으로는 메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유기물이 있어서 마치 러버 같은 고무 같은 성질을 지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노게닉 케미스트리가 작용을 합니다. 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노게닉 케미스트리 중에 이노게닉 물질 중에 나노 물질들이 크기가 굉장히 작게 조절된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소재에 쓰일 수 있느냐, 의료용 소재에 쓰일 수 있느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세미나를 들으신 것들이 있을 텐데 세미나를 하셨던 분 중에서는 의료용 소재, 약물 전달 소재 중에 고분자를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고분자같이 플렉서블하지 않더라도 무기물처럼 좀 딱딱한 느낌이 들더라도 약물 전달체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의료용 아주 작은 의료용 나노 소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상상도 같은 것인데요. 적혈구에 어떤 달 착륙선 같은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적혈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적혈구에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적혈구에 직접 어떤 약을 주사를 해줘야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암이 걸려서 항암제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일단 혈관 주사를 하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돌기 위해서 적혈구에 부착을 잘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뭐 적혈구에 부착이 되면은 혈류를 통해서 계속 돌다가 암세포에 가까이에 가면은 그 혈관에서 적혈구가 이런 나노 로봇을 떨어뜨려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할 때 이 나노 로봇을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다 소자나 아니면은 좀 단단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기물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모식도 약간 만화처럼 그려진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노 로봇에 준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초기 버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탄소 나노 튜브의 바깥쪽에 어떤 게이지를 통해서 약물 분자들을 부착해 놓은 형태입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기껏 해봤자 직경이 몇 나노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느다랗고 파이버 형태여서 이런 적혈구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약물을 릴리즈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약물의 액션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쓰는 것들이 대부분 다
나노미터 수준에서 조절된 물질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노게닉 케미스트리 안에 나노사이언스나 나노테크놀로지라는 작은 카테고리들이 심지어는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도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할까 해요.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은 나노라는 거는 나노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난장이라는 뜻을 의미를 하죠. 보통 이제 100만 분의 1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 아니죠. 100만, 1000만, 억이 1억 분의 1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억 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나노라는 얘기를 요즘엔 참 많이들 하지만 이거 어디서부터 유래되었고 학계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산업계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되게 다릅니다. 현재는 학계에 보고된 그 많은 논문들을 찾아보면 나노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는 저널이 화학 소재 저널입니다. 케미스트리나 머티리얼 저널에서 많이 쓰고 피직스 저널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 세 개가 가장 나노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는 저널들인데 학문 분야로 봤을 때 나노라는 개념은 물리학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화학에서 나노라는 거는 작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었어요. 물리에서 나노는 작은 것, 나노 사이즈가 되었을 때 벌크한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클래시컬 미케닉스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양자역학이라는 건 훨씬 더 작은 나노가 아니라 피코미터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나노가 크기가 작다고 해서 뭐 재밌고 크기가 작은 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돼서 신기술이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묘한 사이즈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물리학에서 뭔가 크기가 나노 크기로 됐을 때 새로운 물성들을 보이는 것을 찾아냈었고요. 화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은 기본 단위가 결합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단위가 옹스트롱이에요. 카본 본드가 1.4옹스트롱이기 때문에 옹스트롱 단위. 그다음 원자 하나의 크기가 1옹스트롱 미만인 100피코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0.1에서 1옹스트롱 정도를 다루는데 이런 분자들이 몇 개가 쌓이게 되면은 나노미터 크기가 됩니다. 1나노미터에서 한 10나노미터 크기가 되는데 이 분자들이 분집체를 만들어서 나노미터 사이즈가 됐을 때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는 것들을 화학하는 사람도 찾았습니다.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물리하시는 분들은 탑 다운 방식으로 큰 거에서 나오던 양상이 작아지면은 다른 양상으로 나오고 광학적 성질이라든지 전자기기적 성질이 많이 달라지고요. 화학을 하는 사람은 더 작은 걸 다루고 있다가 나노 크기가 되었을 때 다른 현상들을 관찰한 겁니다. 근데 이 매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동안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런 나노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많이 써서 신문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10억 분의 1 혹은 머리카락 하나에 몇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 정도의 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정밀하게 제어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것들을 제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작다라기보다는 이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우리가 기존의 학문 분야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성질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사이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큰 거부터 해서 작은 것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그 정도의 크기를 갖는 유닛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센티미터 단위에서는 우리 동전 정도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눈으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한계가 센티미터 정도가 되죠. 예를 들어 1cm, 2cm, 3cm 동전을 놔두면은 어느 정도 센티미터라는 감이 있는 사람은 얘는 한 1cm 되겠다, 얘는 한 3cm 되겠다라는 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0.5mm짜리 샤프심과 0.7mm 샤프심과 0.3mm 샤프심을 놓고 눈으로 누가 0.3일지 구분해내라고 하면 잘 안 되죠. 이미 밀리미터 수준으로 되면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계에는 밀리미터 수준에서도 하나의 완결된 개체가 발견이 됩니다. 벼룩이죠. 벼룩은 1mm인데도 하나의 생명체가 갖춰야 되는 모든 구성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번식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어디 몸에 붙어서 뭐 피를 빨아먹는다든지 할 수도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유기체가 밀리미터 수준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보다 크기가 더 줄어들면요 어떤 조직이 발견이 됩니다. 100마이크로미터짜리의 직경을 가진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은 하나의 조직이죠. 물론 이 조직이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조직이라는 건 세포들이 많이 뭉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분화된 겁니다. 100마이크로미터쯤 되면 그런 역할을 해요. 왜냐? 세포라는 것이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디멘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혈구는 좀 작은 편이에요. 적혈구는 5 마이크로미터쯤 되는데 보통 우리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넓적하게 붙어서 자라면서 에피텔리에 붙어서 자라면서 10에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너비를 폭을 가집니다. 하여튼 수 마이크로미터쯤 되면은 세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세포는 자기 혼자서는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세포는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나랑 똑같은 걸 퍼뜨릴 수 있는 유전적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벼룩을 만드는 것들도 조직과 세포들일 텐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어떤 유기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기능성 측면에서 보면 크기가 작아질수록 기능성이나 복잡도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크기가 작아지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마이크로미터에서는 세포들이 보입니다. 나노미터로 내려봅시다. 100나노미터 정도 되면 세포 하나보다 한 10분의 1, 한 100분의 1은 아니고 한 5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작아진 형태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수십에서 한 100나노미터 정도 크기를 갖는 단백질 덩어리 있는데 얘네들은 혼자서 자가 증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숙주인 세포에 부착이 돼서 증식을 해야 하는데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복제를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생명체스러운 현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체외로 나왔을 때 혼자 살아남지 못합니다. 금방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숙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세포에 비해서 기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 거예요. 자, 요 100나노미터가 기점인데 우리가 나노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가로, 세로, 높이 어느 한 방향으로 100나노미터 이하, 1나노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질 때 그 묘한 그 1에서 100나노미터 사이의 디멘전 안에 크기가 들어올 때 그것을 나노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100나노미터보다 작아지면 생체에서는 단일한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자, 프로틴 채널의 크기가 10나노미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 프로틴 채널이라는 것은 세포막에 부착이 돼서 포타슘 플러스나 Na 플러스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주고 이 통과시켜주는 것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전이차가 생기게 되잖아요. 세포 막전이를 만들어주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이 세포 소기관이 하는 역할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포 소기관은 어떨 때는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ATP 에너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수동적으로 일합니다. 단순히 농도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게이팅을 조절해서 게이트의 크기를 조절해서 포타슘이나 소디움 이온들을 통과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소디움이나 포타슘 채널의 크기랑 비슷한 물질들이 여기를 막고 있으면 소디움이나 포타슘 채널이 액션을 하지 않죠. 대표적으로 저런 겁니다. 보고독이라고 알고 있는 테트로독신이 이 포타슘 채널에 입구하고 잘 맞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파지티브 이온을 갖고 있고 크기가 되게 비슷해서 테트로독신이 한 분자가 포타슘 채널 하나씩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친화력으로 막아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막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신경 전달이 일어나지 않고